새로운 패권 경쟁의 장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중국해? 호르무즈 해협? 아닙니다. 러시아, 유럽 국가, 중국, 미국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죠. 북극 항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임기 중반쯤에도 정말 눈독을 들였던 곳이 있죠.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덴마크 사람들이나 그린란드 주민들한테는 조금 황당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는, 중국은,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 북극 항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북극 항로, Northern Sea Rout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로부터 유럽 사람들은 이 북극 항로에 큰 관심을 보여왔었죠. 수많은 미스터리와 전설이 있는 곳, 도전과 탐험의 상징인 곳이 바로 북극 항로였습니다. 이곳을 꼭 탐험을 해서 정복하리라. 이게 마지막 남았었던 유럽 사람들에게 탐험지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전히 북극은 운항하기가 편한 곳은 아닙니다. 예측하기 힘든 유빙이나 빙산이 있고, 또 수심이 깊지 않아서 큰 선박이 오가기 좋은 곳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은 겨울에는 가기가 힘들죠. 여름인 7월에서 11월 정도까지만 운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점점 더 중요한 곳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지역을 놓고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두 가지 이유에서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안보의 이유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리고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졌죠. 경제적인 이유로만 본다면 아무래도 그 덕분에 항로의 길이가 짧아지고, 시간도 짧아지고, 연료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항로는 남중국해를 지나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로테르담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약 22,000km 정도 되는데요. 가는데 약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인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이 좀 위험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여기를 못 가게 된다 하면, 그럴 때는 인도양을 지나서 희망봉까지 쭉 내려가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산항을 출발해서 베링 해협을 통과해서 북극해를 지나, 그리고 로테르담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가 총 15,00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총 소요되는 시간은 30일, 그러니까 약 열흘 정도를 단축할 수가 있는 거죠. 항해 시간과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항해사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그리고 물건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연료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수에즈 운하를 이용했을 때보다 약 30에서 40% 정도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죠. 이런 경우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효과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북극 항로를 여름에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 항로를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또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 북극 항로를 우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도 있겠죠. 짧아지는 항로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북극 자체에 매장되어 있는 아주 많은 자원 역시 많은 국가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독을 들이는 그린란드만 하더라도요, 핵심 광물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중히토류가 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 중히토류는 F-35라든지 첨단 무기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생산과 재련을 중국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을 해서 중히토류를 채굴하고 또 재련할 수만 있다면 현재 중국에 대한 중히토류 의존도를 좀 완화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것뿐이 아니라 구리, 니켈, 리튬, 코발트 등 굉장히 중요한 핵심 광물 25가지가 그린란드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도 매장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린란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지질조사국의 연구에 따르면 북극에는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미발견 천연가스의 30%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원의 노다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북극 항로 그리고 북극에 가장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누가 뭐래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두고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안보 이슈와 직결시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35년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일단 물동량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2024년까지는 8천만 톤, 그리고 2030년까지는 1억 3천만 톤으로 물동량을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LNG 네트워크, 그리고 위성통신 인프라 사업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최고라고 한다고 해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송유관이라든지 인프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만이라든지 에너지 기지, 위성통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고 있죠. 여기에는 러시아의 극동 북극 개발부 그리고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러시아 정부가 얼마나 북극 개발에 진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질세라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해양으로 나가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은 중국이 북극 항로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 북극 정책 백서를 통해서 이곳에 대한 야망을 공식화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지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명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이쪽에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극 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가는 길목이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북극 항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중국의 국유기업은 북극 항로를 꾸준히 이용하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의 야만 LNG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를 하고 북극 항로에도 투자를 하고 있죠. 물론 자체적으로 북극 전역의 핵심 인프라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워낙에 중국은 과학 정책을 국가 발전 전략의 아주 핵심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북극에도 연구 기지를 세웠죠. 노르웨이 스벌바르 제도에 있는 황허 기지가 그 예인데요. 이곳에서 활발하게 과학 연구 활동을 하면서 데이터도 축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 꾸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런 작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으려고 하는 미국은 북극에 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사실 미국은 북극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세계 여러 곳에서 경찰 노릇을 하느라고 북극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도 북극에 관심을 보이고 또 중국 측에서도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미국도 북극에 대한 재평가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미국은 북극을 안보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가 매우 중요한 전략 거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그린란드는 북극에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툴레 기지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요새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곳을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린란드를 통제를 함으로써 북극해에서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이 해로를 통제를 할 수가 있고 또 러시아의 군사적인 야욕이라든지 또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이해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모습을 미리 차단을 하고 또 견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어쩌면 이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조금 맥이 닿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모토 중에 하나가 자유롭고 개방된 항행의 자유입니다. 이런 인도태평양 전략이 북극에도 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북극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이 투사가 된다면 이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북극과 인도태평양은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여러 연합훈련이 눈에 띄는데요. 알래스카에서의 군사훈련이나
나토의 북부전선 강화, 그리고 연합훈련 등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과 우방국의 경계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했다? 이것은 이 북극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를 막으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이 북극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극을 단숨에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쇠빙선 부족의 문제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조선업이 붕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에 손을 내밀고 있고 또 함께 좀 뭘 해보자라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쇠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원자력 쇠빙선을 포함해서 약 40여 척의 쇠빙선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정말 노후한 쇠빙선 몇 척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아이스 브레이커 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격차를 단시간에 극복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쇠빙선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같은 동맹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갭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죠. 이미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미국의 조선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쇠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오션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야말 LNG 프로젝트에 참가를 해서 쇠빙선 및 LNG 운반선을 수주해서 공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그런 경험을 높이 사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 이렇게 미국의 조선업과 함께 협력을 하는 데에서 그칠 것이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북극 항로 그리고 북극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국이 이미 북극 쪽에 꽤 많은 관심을 보여왔었어요. 북극에 한국의 연구기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 한국의 다산과학기지를 이미 200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빙선 아라온호도 운영을 하고 있죠. 아라온호는 80명의 승조원 탑승이 가능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북극 항로를 다니면서 연구조사 임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온호 역시 2009년에 건조가 되어서 좀 낙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차세대 쇠빙 연구선을 건조 중이고요. 나중에는 이를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산항을 북극 항로의 동쪽 종착점으로 삼고 또 이 매력적인 곳을 환적 허브로 육성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죠. 무엇보다도 북극이 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북단 전선으로 변모하면서 한국도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법적, 그리고 영유권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북극 항로를 국제 해협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내해로 봐야 하느냐, 또 이 확장 대륙붕에 묻힌 자원의 여러 소유권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해군력이 집중되면서 피할 수 없는 긴장이라든지 또 이곳을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문제, 또 원주민들의 권리 문제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북극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곳인 동시에 또 갈등이 발생하면서 경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런 변화를 수동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냐. 이제는 한국도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북극 항로를 바라보고 또 북극 연구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양수산부의 예산도 크게 늘어서 5,500억 원이 편성이 되었죠. 이런 예산들이 쇠빙, 내빙 선박을 건조하는 데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극지 해기사 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등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 해양 강국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거점 항만입니다. 대영 제국의 경우 포츠머스, 플리머스, 런던 등이 있었고요. 또 네덜란드의 경우는 로테르담, 암스테르담이 있죠. 국가 자체가 그냥 거점 항만인 곳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2024년 기준 전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의 2위를 차지한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거점 항만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대표 주자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부산이겠죠. 북극 항로로 쉽게 진입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도 부산만큼 매력적인 곳이 또 없고요. 자, 떠오르는 북극 항로, 그리고 한국의 북극 정책,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